어서 오세요. 남자는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굳어버렸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붙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점퍼에 때탄 모자를 눌러쓴 남자, 강민수 54세. 그제도 조선소에서 선박 엔진 정비 기술자로 일하다 해외 파견을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지금 허름한 차림으로 아내가 운영하는 순댓국 가게 구석에 숨어 앉아 있는 걸까요? 아내 정옥은 한쪽 다리를 끌듯 걸으며 순댓국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7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옥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17년 전 새벽에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인천 여객 터미널 대합실에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날, 강민수는 긴 항로를 마치고 조용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기자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 한산한 통로를 골라 걸어 나왔습니다. 17년이구나. 품 안에는 구겨진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준서 이수아 두 사람의 결혼을 알립니다. 몇 달 전 민수는 흥신소에 아들 소재를 의뢰했습니다. 기수한테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싫다는데 소재를 캐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들 얼굴만큼은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기수 모르게 흥신소에 아들 소재만 조용히 의뢰했습니다. 아내 소재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아들 이름 현주소, 그리고 결혼 예정 사실. 청첩장은 흥신소가 따로 입수해 동봉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청첩장 위에 엄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준서야, 벌써 29살이구나. 떠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아빠, 금방 오는 거죠? 응, 금방 올게.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첩장만으로는 아내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부산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가 왔습니다. 대상자의 아내는 부산 남포동 골목에서 순댓국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상호명 정옥인의 순댓국.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옥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산다더니 왜 아직 혼자 저렇게 고생하면서 가게를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 기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 남자 만났다고 형에게는 연락처 절대 알려주지 말래. 그게 진짜였을까? 민수는 청첩장을 품 안에 넣으며 터미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부산 남포동 골목 쪽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민수를 흘깃봤습니다. 반듯한 인상에 손이 유독 거친 남자였습니다. 오랜 현장 일이 손에 새겨진 사람. 창밖으로 낯익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7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 부엌 불빛이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돼지뼈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순대는 어슷하게 썰어 접시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손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뚝배기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국물 위에 뜨는 기름기를 국자로 조용히 걷어냈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부엌 문에 기대 서 있는 걸 알아채고는 돌아봤습니다. 여보,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와서 간 좀 봐요. 숟갈을 내밀던 그 손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맛 좀 봐요. 환하게 웃으며 숟갈을 내밀던 그 미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볼 자격이 있는 걸까? 택시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시장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생선 비린내, 국밥 끓는 냄새가 뒤섞인 골목 끝. 손때 묻은 나무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어진 글씨로 정욱이네 순댓국. 민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이 저기 있는 거야. 그런데 민수는 그냥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차림으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시장 근처 옷가게에서 허름한 점퍼를 하나 샀습니다. 헌옷파는 옷가게에서 색바랜 베이지색 점퍼, 낡은 청바지, 때 탄 운동화를 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냥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중년 남자. 그게 오늘의 강민수였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정욱이네 순댓국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가게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꽃무늬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욱이었습니다. 17년 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끌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왜 저런 거야?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수가 말했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산다고. 보상금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여자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야? 새 남자랑 잘 산다는 여자가 왜 이 허름한 가게에서 저렇게 혼자 일하고 있는 거야? 옆에 아무도 없잖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욱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댓국 드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1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갈라지고 조금 낮아졌지만 민수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순댓국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욱이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약간씩 기울어지는 몸. 그래도 정욱은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렇게 살아온 걸까?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기수가 말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보상금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남자랑 잘 산다고 했는데
왜 이 작은 가게에서 저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다리는 또 뭐야? 내가 떠날 때 저런 다리가 아니었는데 1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왜 17년째 이 허름한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거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욱이 순댓국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에 담겨진 순댓국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는 미소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을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민수는 37세였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선박 엔진 정비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반 이상이 잘렸습니다. 민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빚이 쌓여갔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견뎌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양 플랜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남아 해상 시추선에서 엔진 정비 기술자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년 계약에 국내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사고도 잦은 회사였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나 해외 파견 가려고 해. 해외요? 거기 위험하다면서요. 우리 딱 3년만 고생하자. 우리 3년만, 딱 3년만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정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3년 후면 중학교 졸업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해요. 그때까지만이에요. 출국 전날 밤 민수는 잠든 아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2살 준서. 이불을 발끝까지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금방 올게, 준서야. 준서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금방 오는 거죠? 응, 금방 올게. 우리 준서에게 아빠가 약속해. 민수는 아들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잡았다 놓고 준서가 걷어찬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정욱이 부엌에서 순댓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엔 뭐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먹여 보내야지. 정욱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을 참고 있다는 걸 민수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부엌에 마주 앉아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후루룩 후루룩 소리내며 그냥 먹었습니다. 정욱이 국물을 떠서 민수 그릇에 더 넣어줬습니다. 거기서도 밥 잘 챙겨 먹어요? 응. 아프면 안 돼요? 응. 꼭 건강하게 돌아와야 돼요? 알았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과 준수가 여기 있는데 내가 돌아와야지.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옥이 골목 끝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결국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민수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3년만 버티면 준서랑 고생하는 정옥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남아 해상시추선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열기, 밤에는 바닷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곳. 민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의 이유. 작업복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옥과 준서가 웃고 있는 사진. 벌써 사진 모서리가 낡아 있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옥이 아침부터 준서 머리를 빗기고 민수 셔츠에 다림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사진관 가요. 왜? 그냥 나중에 보고 싶을 때 꺼내보면 좋잖아요. 세 사람은 동네 사진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관 아저씨가 하나 둘 셋 하는데 준서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 민수는 준서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울면 사진 못 찍어. 우리 민수 잘생긴 얼굴이 정말 못생기게 나올 거야. 빨리 웃어. 준서가 훌쩍이면서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옥도 웃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채로 어색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현장에서도 병원에서도 낯선 거리를 떠돌 때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습니다. 준서야, 아빠는 우리 준수가 너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갈게. 그러니까 우리 준서도 아빠 기다려줘. 사랑해, 우리 준서. 조금만 하며 참고 힘든 날을 견뎠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엔진실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쿠르르릉. 엔진 배관이 파열되면서 증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함께 온몸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몸을 덮쳤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 민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향해서 떨리는 손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정호가 준서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귀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웅거렸습니다. 민수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에게 구조되어 섬 외곽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가슴에 금이 간 늑골 3개, 오른팔 골절, 그리고 오른쪽 고막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본사에는 사망 추정으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민수는 본사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이었습니다. 공중전화도 없었고 직원 핸드폰은 충전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겨우 본사에 연락이 닿았을 때 회사 측은 이미 사망 처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절차상 취소에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족한테 연락하겠다. 그게 더 빨랐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다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기억나는 집 주소로 몇 번이고 편지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전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신인 불명. 이사를 간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동생 기수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연결되게 해주세요. 민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기수야, 나 형이야, 형.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형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형 죽었어. 안 죽었어. 이렇게 내가 살아있어. 사고 났는데 연락이 안 됐던 거야. 민수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엔진실 폭발 사고, 부상, 연락 두절. 전화 너머에서 기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 진짜 살아있었구나. 응, 살아있었어. 그런데 형수는? 그리고 준서는? 왜 집 전화가 안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수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형, 그게 말이야. 말하긴 좀 그런데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나서 살고 있어.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형 죽은 줄 알고 새 남자 만나서 살겠다고 형한테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나도 믿기 싫어. 형수가 이럴 줄 난 진짜 몰랐어. 근데 형수가 직접 그랬다니까? 이제 과거는 잊고 싶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욱이가, 나밖에 모르던 그 정욱이가 새 남자와 산다고 새벽마다 순댓국 끓여주던 정욱이가, 공항에서 손 흔들며 울던 그 정욱이가, 그 말 거짓말이지? 형, 미안해 나도. 그런데 연락하지 마라. 형수가 싫다고 하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당한 거야. 1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살아남았는데, 돌아가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그때 민수는 몰랐습니다. 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달 후 기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야. 혹시 돌아올 생각 있어? 왜? 형 사망 처리하고 보상금 나왔거든.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좀 있다, 내가. 민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상금? 그래. 형수가 받아 챙겨갖고 떠나버렸다, 아이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을 거였습니다. 정옥이가 받았다고? 그래. 근데 형 있잖아. 기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만약에 지금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험사에서 그 돈 다시 달라고 추징할 거야. 그 돈 형수가 받았으니까 형수한테 청구가 들어가겠지? 형수가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거고, 형이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형수가 감옥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도 형 돌아올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한 여자한테 감옥까지 걱정해 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뭘 어떻게 해? 새 남자랑 사는 집 문을 두드려. 그리고 행패를 부려. 준서 앞에서 뭐라고 해? 아빠 살아있었어. 그 한마디를 어떻게 꺼내? 분노보다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기수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자격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뭐해? 또 마음 뜨는 사람 보면 뭐하고? 전화 너머에서 기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진짜 잘 생각했다.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야. 형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남아의 파란 하늘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니까. 정옥 생각은 지우자. 준서 생각도 지우자. 그때 민수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민수는 정옥이네 순댓국에 4일째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아 정옥을 지켜봤습니다. 불편한 다리, 거친 손, 낡은 앞치마. 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기수가 말한 거랑 너무 달랐습니다. 새 남자 만나서 잘 산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17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게 뭐야? 기름때 벤 앞치마, 갈라진 손등, 저렇게 다리를 끌면서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잖아. 잘 산다는 게 이거야. 편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날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온 건 두 사람이었습니다. 흰머리 파마에 굽은 등의 노인, 그리고 기름진 올백 머리에 번지르르한 차림의 중년 남자가 무례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수 엄마 박순자와 동생 기수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자식이 왜 여기 와? 박순자가 가게 안을 휘 둘러보더니 정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박순자가 정옥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홍년아, 그 돈 어디 숨겼어? 12년 동안 꼭꼭 숨겨놓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민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닥쳐라. 기수가 다 봤다는데 니년이 빼돌리는 거 기수가 다 봤다 하나나. 기수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12년째 똑같은 저런 말만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수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 돈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 내 아들 죽고 받은 보상금이 2억인데 1억만 네가 나한테 줬잖아. 나머지 1억 어디 숨겼냐고. 빨리 얘기해. 민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박순자는 보상금이 2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정욱이 빼돌렸다고. 근데 기수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기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욱이 보상금 다 들고 도망갔다고.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박순자가 정욱을 밀쳤습니다. 정욱이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불편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내 아들 죽여놓고 돈까지 빼돌린 내 년이 사람이냐고. 네 년이 사람이야? 기수가 박순자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세요. 손님들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기수가 정욱을 흘깃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와 기수가 나간 후 정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멱살 잡혔던 옷깃을 떨리는 손으로 여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절뚝 다리를 절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기수가 나한테 한 말, 그리고 박순자가 정욱한테 한 말.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와 기수가 나간 뒤 가게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 몇 명이 수군거리며 나갔습니다. 저 집 맨날 저러더라. 정욱은 들리지 않는 척 상을 치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멱살 잡혔던 목저리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그릇을 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정욱은 멍하니 깨진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우려는데 손끝이 떨려서 자꾸 놓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준서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준서가 정욱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또 할머니 왔어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손 좀 봐요, 어디. 준서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진 그릇에 베인 건지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준서가 구급 상자를 가져와 엄마 손을 소독했습니다. 엄마, 매번 이러면 어떡해요? 할머니 오시면 전화하라니까요.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도 힘드신 거야. 힘들긴요. 12년째 이러시잖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돈 엄마가 빼돌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욱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야, 할머니인데 그러면 안 돼. 그래도 할머니잖아. 그럼 엄마는요? 왜 맨날 참기만 하는데요?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다음에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 준서가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밴드를 감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욱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17년간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만 몰래 울었습니다. 정욱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손님이 올 테니까. 국물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게 정욱의 일상이었습니다. 12년째 매일매일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수는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올 때도, 가게 안이 조용해질 때도 발이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욱이 보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로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저렇게 소리도 못 내고 울었겠구나.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힘들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내가 떠난 날부터 저 여자 인생이 저렇게 된 거였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퍽! 한 번, 두 번, 손등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욱이 혼자 감당한 17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번 멱살 잡히고 머리채 잡히고 누명 쓰고 혼자서 아들 키우며 버텼구나. 민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퍽! 손등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기수, 저 자식, 진짜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정욱이 다른 남자 만났다고, 보상금 들고 도망갔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어. 1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때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사업빚이 1억 5천이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채권자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습니다. 강기수 씨,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산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때 형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수는 처음엔 그냥 반가웠습니다. 형이 살아있었구나.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 형이 죽은 줄 알고 신청해 놓은 그 돈. 보상금을 형이 살아 돌아오는 순간 전액 반환이었습니다. 1억 5천. 내 빚이랑 딱 맞는 돈이었습니다. 기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돌아오면 나는 끝이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형이 돌아오면 못하도록 해야 돼. 기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 근데 있잖아. 형수 소식 들었어? 정옥이? 왜, 무슨 일 있어? 기수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이 한마디면 형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나서 지금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고 지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형수가 형 죽었다는 통보 받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 했거든? 근데 요즘 새 남자가 생겼대. 형 사망 신고도 다 됐고 법적으로도 정리된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근데 형, 솔직히 말할게. 내가 형수한테 형이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살짝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형수가 그러더라? 이제 와서 나타나면 내 인생 다 망가진다고. 세 사람한테도 말 못한 게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끝이라고 하더라? 제발 그냥 없던 일로 해달라고 나한테 사정을 했어, 형. 나도 이런 말 형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근데 형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일단은 내가 시간을 벌어놨어. 보상금 2억이 나왔습니다. 기수는 어머니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나왔던데? 2억요. 근데요. 기수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1억만 주더라고요. 나머지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1억을 챙기더라고요. 박순자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그년이 1억을 챙겼다고?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돈까지 챙겼다고? 저도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형. 형도 엄마 성질 알잖아. 기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억으로 자기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억은 형수가 빼돌렸다고 하면 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형수를 미워할 테고, 형은 형수가 배신했다고 믿을 테고, 형수는 남편이 죽은 줄 알 테고, 완벽했습니다. 기수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 내쫓아야 해요. 돈 빼돌린 년하고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요? 이제 형도 없잖아, 죽고. 박순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당장 내쫓아야지. 박순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가 정욱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욱이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돈 빼돌린 거 아니에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닥쳐라, 이년아. 기수가 다 받다고 하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장 꺼져라고. 그날 박순자가 17살 준서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집 장소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당장 꺼져. 정욱이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준수는 제 아들이에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순자가 정욱을 밀쳤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끌어안은 채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발목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욱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부러진 발목을 질질 끌며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준서야. 엄마랑 같이 가자. 빈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병원 가요. 괜찮아.
내 학비가 먼저야. 걱정하지 마.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발목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정옥은 평생 한쪽 다리를 끌며 살게 됐습니다. 기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빚만 갚으면 됐으니까요. 형도 형수도 조카도 다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준서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임이 잡혔습니다. 예식장 근처 식당에서 양가 상견례를 겸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식당 근처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식당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정옥이 불편한 다리를 끌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다른 사람들 옷과 비교하면 소박했습니다. 준서가 정옥을 부축하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박순자와 기수가 들어갔습니다. 기수는 번지르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식이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수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수는 식당 앞 골목으로 걸어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야. 준서 결혼식 때문에 내가 요즘 좀 바빴다. 뭐? 돈? 야, 임마, 걱정하지 마. 그때 그 돈으로 빚 다 갚았잖아, 내가. 형? 아, 그건, 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 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순간 민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옥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이 복도를 지나 골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기수의 목소리를 들은 듯 멈춰섰습니다. 기수는 정옥이 온 줄 모르고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야, 내가 그래서 섹시홀을 했다, 아이가. 그때 형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요? 누구, 기수가 화들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아니, 금방 형이라고. 아, 친구 형이요. 아, 그 친구 형입니다. 네네네. 그냥 친구 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수가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설마. 정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그럴 리 없어. 민수 씨는 죽었어. 17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 근데 왜 기수가 저런 말을 한 거지? 정옥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한편 골목 구석에 숨어있던 민수도 모든 걸 들었습니다. 기수의 통화 내용, 정옥의 질문, 기수의 당황한 얼굴. 기수 저 자식.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 자식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해. 그날 이후 민수는 기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수의 모든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가는 단골 술집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기수보다 먼저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9시쯤 기수가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수 바로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기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말이야. 내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진짜 신의 한 수를 뒀다니까? 뭔데?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사고 난 형. 근데 말이야. 형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뭐? 살아있어? 민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한테서 연락이 왔었거든?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빚이 얼마나 많았어. 1억 5천만 원이었잖아. 형 보상금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다 토해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형한테 뭐라 그랬게? 형수가 바람났다고 했지. 다른 남자 만났다고 했어. 그래서 형수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말했지. 와, 미친놈의 새끼. 그것만이 아니야. 보상금 나왔을 때 형한테 내가 전화했지. 형이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고. 보상금 추징당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한다고. 그러니까 너 형이 뭐래?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 형수 감옥 보낼 순 없다고. 우리 형이 형수를 되게 좋아했거든. 기수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보상금 2억인데 형수가 1억 빼돌리고 1억만 줬다고 했지. 근데 사실은 기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억 전부 다 내가 가졌거든.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민수는 테이블 아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습니다. 17년을 이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정욱이가 배신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저렇게 혼자서 17년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수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술집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수야,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준서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 날 민수는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연행하겠습니다. 아니요. 며칠 뒤 제 아들 결혼식 날로 해주십시오. 그날 모든 증인이 모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정욱이네 순댓국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민수가 구석 자리에서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준서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서야, 밥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 준서가 민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욱이 순댓국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자주 오시네요. 우리 순댓국이 그렇게 맛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네, 이 맛이 옛날에 누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했어요. 정욱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민수를 흘끗 봤습니다. 아저씨,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단골이세요? 그렇지. 어머니 국 진짜 맛있잖아. 혼자서 다 씻느라 힘드시겠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언제부터 그러셨어? 준서가 순댓국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17살 때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니 집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못 보내겠다고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저 감싸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병원을 못 가셨어요. 제 학비가 먼저라고. 그러다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준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억지로라도 병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취직하고 나서야 가자고 했더니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제일 후회가 돼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기억나?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 준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라고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민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17년 전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준서를 무등 태운 채로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1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구나. 엄마 지키려다 다친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구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서야, 아빠다.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결혼식 날 내가 전부 다 밝혀줄게. 준서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예식장 앞에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옥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아들 곁에 섰습니다. 불편한 다리가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다리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은 우리 준서 날이야.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부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순자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기수도 그 옆에 뻔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를 오늘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준서가 버질로들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입장. 수아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양가 대표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민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기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축사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예식 중인데 잠깐이면 됩니다.
민수가 기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뭐야? 민수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부탁해둔 식장 직원이 마이크에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신의 한 수를 뒀다니까.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사고 난 형. 근데 말이야. 형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어. 기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했게? 형수가 바람났다고. 다른 남자 만났대. 연락하지 말래.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 기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꺼! 당장 꺼! 민수가 기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직 안 끝났어.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게? 보상금 2억 나왔는데 형수가 1억 빼돌리고 1억만 줬다고 했지. 근데 사실 2억 전부 내가 가져갔거든.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2억을 혼자 다. 완벽하지 않아? 형은 형수가 배신했다고 믿고 형수는 남편 죽은 줄 알고 17년째 아무도 몰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순자가 기수를 노려봤습니다. 기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살아있었어? 기수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가 2억을 다 가져갔어? 형수가 빼돌렸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 내가 형을 팔아먹었어? 기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 이 나쁜 놈의 자식. 박순자가 기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17년 전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연락했어. 근데 너 뭐라고 했지? 기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 그게 형수가 배신했다고 그랬지? 다른 남자 만났다고 그랬지? 돌아오면 형수가 감옥 간다고 말했어, 안 했어?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난 17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 정옥이를 감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욱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살아있었어요? 민수가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옥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기수가 그 틈을 타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기수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기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수가 끌려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 조카 결혼식에서 17년 동안 형수한테 누명 씌웠대. 보상금 2억 혼자 다 가져갔다며.
준서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분이 민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세요? 살아 계셨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아들아, 내가 너 아버지다. 준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17년 만에 부르는 그 단어. 민수도 정욱도 하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수가 끌려나간 자리. 박순자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민수. 우리 민수가 살아있었어? 박순자가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엄마가 몰랐어.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기수 그놈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욱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정호가. 정욱이 움찔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순자가 정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찍었습니다. 쿵.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어머니, 기수 말만 듣고 내가 돈 빼들렸다고 12년 동안 그렇게 너를 힘들게 했구나. 박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내가 준서 뺏으려고 해가지고 네 다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 때문에 계단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아들 등록금 때문에 평생 그 다리로 살게 했어. 미안하다. 박순자가 바닥에 이마를 찍고 또 찍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용서해달라고도 말도 못하겠어. 정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돈 빼돌린 연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멱살 잡히고 쫓겨나고 불편한 다리로 아들 키우며 버텼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박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남편 죽은 줄 알고 12년을 울었어요. 어머니도 아들 죽은 줄 알고 12년을 우셨잖아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박순자가 정욱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박순자가 정욱을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는 것이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신부 수아가 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준서와 수아가 부부가 됐습니다.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내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못 봤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오늘 이 자리도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줄 알아. 근데 아빠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우리 준서가 엄마 곁에 있어줬어. 고맙고. 아빠 없는 17년 동안 내가 엄마 손 잡아줬어. 고맙고. 그것만으로도 넌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고맙다, 준서야. 준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아가 준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정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정호가 아침마다 혼자 일어나서 가게 불 켰을 때, 아무도 없는 빈 가게에서 혼자 국물 끓였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나는 몰랐어.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근데 정호가 이제 그 새벽에 나도 있을게. 평생 네 옆에 있을게. 정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제 안 떠나. 평생 내 곁에 있을 거야. 정욱이 울먹였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으면서 왜 이제 나타났어요? 당신 살아있었잖아.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래 방치된 발목이었지만 의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은 더뎠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매일 재활치료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때? 오늘은 덜 아파? 응, 오늘은 좀 나아. 정욱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17년 전 새벽 부엌에서 환하게 웃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부산 남포동 골목의 순댓국 가게는 정리했습니다. 17년간 정욱을 지켜준 가게였습니다. 마지막 날 정욱은 가게 간판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버텼어. 그 간판은 이제 새집 거실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욱이네 순댓국,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 정욱, 준서, 수아. 정욱이 주방에서 순댓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한쪽 다리를 끌지 않았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걷기는 했지만 더 이상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버티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직접 끓였어. 가게 접었는데 또 순댓국이야? 가게는 접었어도 솜씨는 안 접었지? 정욱이 씩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한테 줄 때만 끓이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민수가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이야, 이 맛이야. 17년 동안 내가 그리워했던 이 맛. 수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워도 될까요? 나중에 아이한테도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 정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아야, 설마?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3개월째예요. 세상에 고마워. 정욱이 손뼉을 쳤습니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17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더 단단해진 자리로.
거짓말 하나가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다림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늦었어도 찾아옵니다.